안녕하세요. 충치예방연구회 회장 이병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충치예방연구회 2026년도 회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치아후식증을 다루는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치아후식 예방에 관한 최신의 지식과 또 최신 에비던스들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치아후식증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이 모색해 가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치아후식증 예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치아후식이 어떠한 질환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아후식 관리의 핵심적 원리와 전략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치아후식의 공중보호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선생님들과 같이 또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아후식이 현 시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이를 통해서 왜 예방을 해야 되는지도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치아후식증 예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설탕인데요. 설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공중부가공보건학적 접근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하니까 강의에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같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치아후식은 과연 어떤 질병인지 한번 본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치아후식은 치아 표면의 바이오필름, 우리가 치태라고도 하고 치면세 유음막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물질이 치아 표면에 형성되면 미생물 대사 활동으로 인해서 치아 무기질과 타액 사이의 평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미생물 대사 활동으로 무기질과 타액 사이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 치아 표면에서 무기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무기질이 떨어져 나갔다가 붙었다가 나갔다가 붙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장시간 동안 떨어지는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되면 바로 탈회, 즉 재건강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후식증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아후식증 관리의 핵심적 원리는 바로 통제와 관리 그리고 생리적 과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통제와 관리는 치아후식이 단순하게 치아 표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 우리는 이제 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처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비싼 수복적인 치료보다 단순한 관리 수단으로 오식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통제와 관리를 활용할 수 있느냐? 구강 내 미생물의 대사로 인해서 pH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탈회나 재광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순수하게 무기질 손실이 발생할 때 바로 우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아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치료를 해서 치아를 치료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관리하거나 또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아후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치아후식 관리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아후식 관리의 핵심적인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과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후식 관리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정부와 공공보건기관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사회적, 문화적 과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또 개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증진을 통해서 치아후식증을 예방하는 방법과 함께 활성우식이 있는 환자를 통해서 전문적인 개입을 실시를 해야 하고요. 또 환자 스스로 질병 활성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치과 의료진이 열심히 가이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치아후식증이 생겼다면 치아후식증 진행은 대개 수년에 걸쳐서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복 치료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수복 치료라고 해서 단순하게 구멍을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수복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치아후식증이라고 하는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일 뿐이지, 원인 조절이 되지 않으면 치아 상실의 악순환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탕 오남용을 줄이고 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상업적 이익으로 인해서 당분 섭취가 구강 내 생리적 균형을 깨트리는 주범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안전한 진료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고 또 이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비용 수복 위주의 치료에서 저비용 효율 위주의 예방관리 체제로 치과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치과 진료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아후식의 다양한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치아후식증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초기 징후는 바이오필름의 pH가 떨어지면서 무기질이 떨어져 나가면 치아 표면에 보이는 흰색 병서가 되겠습니다. 타액에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타액에 덮여 있어도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기 징후가 바로 수복의 치료의 가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증상까지 미리 파악해 놓으면 환자의 활성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초기 병서는 정지된 상태로 수년간 유지될 수도 있고, 또 회복과 병소와 중간 상태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세한 병서가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음식물 색소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침착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식의 모양은 바이오필름이 성숙하고 머물렀던 정체구역의 형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치아 사이에 넓은 띠 모양의 병서가 흔했지만 현대에는 이렇게 위생관리가 잘 해지면서 플라그가 정체된 구역에서 특이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우식을 판단할 때는 특정 치아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 구강 환경, 전체 치아를 포괄적으로 검사하고 이력을 확인한 후에 치료법과 예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임상에서 치아후식증을 관찰하고 치아후식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강조점을 두었었죠. 그렇다면 치아후식증이 많이 치료되고 잘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치아후식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수의 치아를 치아후식으로 치료하고 있죠. 이렇게 임상적으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공중구강보건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공중구강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치아후식 관리에서 글로벌 보건위기와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는 치아후식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치료받지 않은 치아후식증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유치 아동 5억 명, 영구치 단계의 성인 20억 명 이상이 치아후식증으로 인해서 현재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후식증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현대 치약의 근본적인 예방보다는 수복 중심의 생물의학적 치료 패러다임에만 매몰돼서 질병 관리에 실패했던 사례가 이 치아후식에서도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후식의 주 원인은 당분 섭취임에도 불구하고 치과계는 당분 감소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에 지금까지 많이 소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현대적 치과 치료 비용을 감당한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WHO는 2030년까지 구강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구강보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개인별 임상 치료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임상 치료를 기본으로 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정책과 개입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급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치아후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아후식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서 2000년대 초반 가장 정점을 이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수돗물 불순농도 조정 사업과 각 보건소와 공중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치면열구 전색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치아후식증 발생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2010년 이후에도 치아후식은 감소의 정체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24년 역학조사에서도 12세 아동 1인당 1.94개 정도의 치아후식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보다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치아후식증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의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77% 정도였던 발생률이 2024년에는 60%까지 감소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치아후식증을 치료받지 않은 그 학생의 비율은 40%에서 50%까지 높았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최근에는 10% 정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치아후식증 치료가 건강보험의 혜택이나 치과진료 접근도의 향상으로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아후식증 발생은 그렇게 크게 떨어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치과치료, 특히 치아후식 치료가 치아후식을 예방하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치아후식 예방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봤었을 때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3.3개의 치아후식 치아 중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2.26개, 치료받지 않은 치아가 1.01개, 2003년에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1.81개의 치아가 치료를 받고 0.12개의 치아가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현재는 2010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아후식을 방치하지 않고 잘 치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 2009년에 치면열구 전색이 보험이 시작이 됐는데 치면열구 전색 보험 이후에 그리고 레진이 2019년에 레진 충전이 보험이 됐죠. 된 이후에도 치아후식증 발생은 감소하지 않고 치료하는 치아의 비율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 정책은 후식이 진행되지 않고 치아를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치아후식증 발생에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후식증 예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면열구 전색이 보험 급여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 그 치면열구 전색에 적용을 받는 인구가 증가는 했지만 구강보건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시절에 급격히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된 이후에 치면열구 전색의 적용률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서도 치면열구 전색의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구강보건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건강보험, 진료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적용하는 대상자와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의 결과를 봤을 때 치아후식증 발생 감소에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도 치아후식증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글로벌 유병률과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영구치 후식증은 전 세계 비전염성 만성질환 중에서 치주질환만큼 가장 흔한 질환이고 현재 약 29%의 글로벌 유병률, 약 23억 명이 치아후식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기에서도 약 5억 명, 43% 정도가 우식증을 앓고 있고요. 예, 유병률 자체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예, 소폭 감소했지만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인구 증가로 실제 환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보건적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질병의 발생의 현상뿐만 아니라 치아후식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리사회적인 제한을 불러일으키고 아동의 발달 저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병을 발생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 악영향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후식증 치료비는 단순하게 약을 처방하거나 혹은 간단한 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진료 과정, 고도의 진료 테크닉이 필요한 과정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20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후식증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우리 삶과 경제적인 영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아후식증이 불평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교육,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우식 발생률이 높고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동기의 음식은 탄광속 카나리아로 이제 비유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비유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것이 방치됐을 경우 평생 동안 구강 건강 혹은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쏘치아 보급으로 인해서 선진국의 치아후식 수준은 많이 낮아졌지만 사회적 계층에 따른 격차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따라서 불공정하고 용납될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아후식은 과연 어떠한 원인 때문에 발생할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설탕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치아후식증 발생의 핵심 원인인 당분, 설탕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후식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프리슈가, 유리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불소나 타액은 우식의 과정을 늦출 뿐 우식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이 슈가, 당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 당분을 일찍 접할수록 우식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슈가는 과일, 채소의 천연당이나 우유의 유당과는 달리 제조사나 소비자가 추가한 당으로 꿀, 시럽, 과즙까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유리당이 우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평생 프리슈거의 섭취를 줄여야 되고 이것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량이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데요. 이 섭취하는 음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유리당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리당의 주요 공급원은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저렴하고 편리하고 또 맛있다고 여겨지는 초가공식품과 또 음료가 바로 이 프리슈가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당음료는 전 세계 당분 섭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식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분 섭취는 우리가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단맛과 고열량 음료를 갈구하도록 진화해 왔죠. 현대의 저렴하고 넘쳐나는 설탕 환경은 우리의 본능과 충돌해서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 것을 참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음식 선택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만 강조하는 효육은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설탕이
치아후식 발생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당분 섭취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은 소득,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행동과 물질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치아후식을 해결하려면 개인의 행동 변화에만 기대기보다 건강한 선택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공중보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후식이 환경적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치아후식 발생의 상업적 결정 요인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적 결정 요인은 건강에 해로운 제품과 선택을 조장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과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기업들은 마케팅, 로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글로벌 공급망 확장을 통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행사하면서 설탕 소비를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아후식을 비롯한 각종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탕 산업은 담배나 주류 산업과 유사한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을 겨냥한 마케팅이 심각한데요.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아동용 주스나 각종 스낵 중에서 40% 이상이 아동의 하루 당분 섭취 권장량을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러한 광고는 실제로 아동의 선호도와 섭취량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입법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책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당분 섭취를 제한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려고 하자 미국의 설탕협회가 미국 의회를 로비해서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협박하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 의제에 개입해서 규제 효과에 의구심을 심어주고 또 규제를 간섭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식단 선택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마케팅의 피해자인 소비자를 탓하는 과학적 왜곡과 책임 전매를 통해서도 설탕 산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설탕은 매우 저렴한 반면에 이윤폭은 매우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설탕 산업이 보건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업 활동이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설탕 산업의 이윤 추구는 인구 집단의 건강 증진과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의 강력한 영향력과 전략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정책적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치아후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설탕 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하는 공중보건적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아후식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적 원리, 우리는 어떤 원칙과 필요성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죠. 우리는 전통적인 임상 예방 모델에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환자나 학생에게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지식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행동 변화나 실제 구강건강 개선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육 중심의 접근은 자원과 지원 체계를 갖춘 중산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오히려 사회 계층 간의 구강건강 격차를 더 벌리는 부작용이 있음을 최근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신체 전체와 분리해서 다룸으로써 다른 보건 프로그램과 메시지가 충돌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일방적인 조언은 대중의 무관심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등 단편적인 접근은 분명히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과에 오지 않는 고위험군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요. 숙련된 전문 인력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되므로 비용 효율성이 매우 낮아서 이러한 전통적인 임상 모델, 치과에서 했던 모델들은
그 했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구강보건학적 예방 원칙의 핵심적인 그 개념적 틀은 최근에 이제 상류 하류 스트림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병의 표면 증상을 고치기보다는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사회적, 환경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강 건강을 별개로 보지 않고 비전염성 만성 질환의 공통 원인인 설탕, 담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인구 전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건강증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즉 개별 환자를 교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타격하는 인구 집단 단위의 공중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상류, 중류, 하류 전략의 개념과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류 접근의 핵심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고위험군 개인을 관리하는 것보다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 집단 전략에 기반합니다. 상류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중류와 하류 계획 역시 전체적인 예방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류, 중류, 하류 이런 단일 방법이 아니라 여러 층위와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인구 집단 중심 전략으로 건강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지지적 환경을 만들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재편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 건강한 선택이 쉬운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상류 전략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율협약에서 법적 규제로 더 강화되는 산업적인 규제, 그 다음에 설탕 공급원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생산과 무역 단계에서의 접근, 그리고 가격 정책 힘, 즉 설탕세와 같은 가격 정책의 힘을 빌어 재정적인 조치를 가함으로써 수요를 줄이는 방법들, 광고 제한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 표시제를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산업계의 영향력을 줄여서 보건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류 전략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중류 전략은 지역 단위, 기관, 조직 내에서 실행되는 환경 개선 조치로 개인의 의지나 행동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재설계하여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보건 서비스의 예방 중심 재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수돗물 부수능도 조정 사업이나 생활터에서 식단 관리, 구강위생 관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특히 공공장소에 치아후식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거나 유해 음식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 마케팅을 규제하고 민관 협력과 같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치아후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도 중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과 진료실 수준에서 환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바로 하류 전략인데요.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예방 조치와 행동 변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불소도포, 치면열고 전세과 같은 전문적인 예방 조치를 적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진료를 이러한 수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도 하류 전략에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치아후식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을 했는데요. 과거 소개되었던 구강보건이 사실 최근에 글로벌 공중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팀이 단순하게 구강보건팀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WHO 내 비전염성 질환 부서로 통합되면서 더 강력한 자원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치아후식은 더 이상 개별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규정되고 있죠. 그래서 설탕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가당 음료세를 부과하거나 상업적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정치 경제적 규제와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치아후식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고 평가하고 재순환시키는 과정이 최근에 보건과제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충치예방연구회에서는 치아후식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노력 그리고 임상적 노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충치예방연구회 핵심 역량 강화 교육으로 치아후식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치아후식 예방과 관리는 치아후식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과 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본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법 그리고 보건정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치과의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치아후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회원 여러분과 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참여로 같이 한번 이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개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4번의 강의는 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3월 9일로 예정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보이는 우식과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즉 임상 진단과 구강 생태의 이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우식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이 치아후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탕과 치아후식 그리고 예방제로서의 자일리톨과 구강 건강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치아후식증은 단순하게 질병이 발생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관리하는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치아후식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위험평가와 채소 침습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강좌는 치아후식의 이해와 임상관리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고 있고요. 앞으로 4번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충치예방연구회가 진행하게 될 치아후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회원 여러분과 또 관심 있으신 선생님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